입사를 해가지고 연차를 거의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몸무게가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다니면서 85kg 65kg 초반에서. 그러면서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정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서유밀라티를 끊기 시작하고 5kg가 더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다시 이제 이 식단을 하면서? 네. 그리고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피부가 제일 약했는데 그 피부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토피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아토피가 좋아질 때 어떤 것들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메뉴는 제일 먼저 이 등갈비 전골처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깻잎을 무지하게 넣었는데도 이렇게 흔적도 없어요. 등갈비 전골 했고요. 그리고 오늘 메뉴는 이제 오이지 담가서 오이지 무침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간기 안 빼서 물이랑 얼음 넣어갖고 이 오이지 냉국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 예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했는데 문어 냉채처럼 해서 샐러드 했어요. 올리브오일 드레싱으로 문어 했고요. 그리고 감자조림은 다음 주에 더 맛있게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집에 있는 묵은지들 다 헹궈 갖고 들기름하고 마요네즈 넣고 볶은 거. 그리고 이거는 알배추 내가 늘 절여 놓고 있는 거를 쌀가루하고 그다음에 타피오카 전분 섞어서 배추전 했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묵은지 이거 맛있어요. 네. 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뭐부터 먹을지 먹어요?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맛있네요. 물만 먹어.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셔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이 있으니까. 급식은 얇게 썰어 나오잖아요. 애들 안 먹으니까. 문어 매운맛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와중에 페페론치노를 떠올려지는 게 내 생각이 아닌 거지. 근데 저는 때때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논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어떤 거? 그 내 안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gut feeling이라 그러는데 그게 약간 장과 이 안에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직감을 gut feeling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감정이기보단 이렇게 내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기억들을 합쳐서 이건 아니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서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도 다 그 쌓여있는 데이터의 총합의 결과를 내가 내 안에서 알려주는 거니까 어쩌면 때때로 가장 논리적인 거지 않을까? 이성보다 더 강렬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해봐요. 근데 그거에 끼어져 있으려면 그 내가 계획이 막 너무 많으면 맞아요. 못 좀 듣는 빈 것 같아. 부분도 있어요. 진짜 페페론치노 들어가니까 좋다. 고기 맛있어요. 불포 진짜 맛있는데요? 응? 불포 너무 맛있어요. 꿀뽀? 와, 다음 주에 또 살 수 있다. 그 전주에 요새 문어 철인지 그 전주에도 막 문어가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맛있겠지 계속 그러다가 항상 장을 같이 가니까 못 샀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사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거 보면, 결차를 보면. 와, 오이지 너무 맛있네요. 이 밥에 엄청 잘 어울리네요. 응? 밥이랑 오이지랑 진짜 잘 어울린다. 아유, 그럼. 말안 뭐야. 진짜다. 너무 행복해요. 겸이 넌 이제 오이지 담그는 남자야, 이제. 매생이 국 끓이는 남자에서 이제 오이지 담그는 남자 더 업그레이드 된 거지. 오이지 오랜만에 물하고 먹으니까 너무 좋다. 등갈비도 그렇게 간단해 보였는데. 등갈비도 맛있지? 네. 뼈에서 쏙 빠져요. 막 끓여가면서 막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지. 이건 지금 최악으로 먹고 있는 거지. 아이들 있을 때는 이거 고춧가루를 빼고 간장으로 대체하면 돼요. 뭔가 명절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 나는 얼마나 좋겠어. 매주 명절이니.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매주 명절 때 가는 그러니까 자식이니. 넌 매주 먹잖아. 근데 정말 대단한 의지네요. 이 에너지와. 내가 이번에 베로나가 그 사랑의 도시잖아.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찍은 그 장소도 있고 그러잖아.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잖아 거기를. 그러면 그 앞에 줄리엣 동상이 있어. 네.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거야. 근데 줄리엣 그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찍는 거야. 근데 그래요? 그러면 왜 제주도 가면 도라루방을 코 만지면 뭐 아들 난다, 뭐 자식 난다 그러면서 코가 반질반질 하잖아. 네.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거기가 그런 거야. 네.
그래갖고 줄리엣 동상 앞에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가슴을 만진다. 그 가슴을 만지면서 사진을 다 찍어. 네. 그래서 내가 같이 간 애한테 얘 우리 저런 짓 하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이 나이에 지금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조지는 거다. 야 지나쳐 빨리 가. 사진 찍으세요. 하지도 마라.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재앙이야 재앙. 그러면서 근데 나쁜 의도 없이 그냥 요즘에 두 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결혼? 네. 그럼 2번 3번 뭐. 부모님만 봐서 그런지 같이 계속 쭉 가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제 이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이랑 오래 사는 게 되게 또 운이구나. 그렇지. 진짜 운인 것 같아요. 결혼은. 그리고 그 사이에 그냥 운이 아니라 얼마나 헤어지려고 많이 했겠어. 그러다 사는 거거든. 지금도 못 하시고 헤어지고. 응. 지금도요? 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사느니 마느니 하세요. 아 뜨거우시네요. 열정이 있으시지. 그 열정이죠. 결혼할 때 굿럭이라고 왜 많이 얘기를 음. 해주는지 살면서 느끼게 됐던 게 나도 바뀌고 이 사람도 바뀌는데 그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래서 행운도 필요하구나. 또 배려를 해서 또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게끔 하는 배려도 필요는 하겠지만 결혼은 정말 운도 필요하구나. 예,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복불복이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맞아요. 알아요? 그럼. 사람은 계속 전혀 달라. 변하니까. 전혀 달라. 20대 때는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진 그 아이러니가 참 많다. 이런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보다 나를 낳아주신 분보다 더 가깝게 지내야 되는 사람을 생판 남인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선택이구나 그런 생각. 근데 그것 또한 우연이 없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만나야 될 사람하고 좋으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겪으라고 만나는 겪으라고. 둘이 겪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 너무 힘든 거지 그게. 겪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거를 겪어 나가는 게 내가 성장하면서 겪는 거랑 아무 그런 시각 없이 그냥 하는 거랑 너무 틀린 거예요. 참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는 거는 안 돼. 참는 건 뭔가- 참아지지도 않고 나는 참는 거는 나중에 더 큰 폭발을 이야기할 뿐이고. 이런 성격이랑도 산다 이런 걸 음. 배운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적으로 잠깐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해서 참 행복했대요. 이거 아니거든. 근데 그 순간 행복했던 거지. 어제는 누가 인스타에 소금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느라고 끝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톡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무슨 얘기 끝에 나왔는지 외관 스톤 얘기가 났다. 그분이 연주하시는데 그렇게 봉사를 다니시더라고. 외관 스톤에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봉사를 가서 피정도 하고 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게 썼더라서 내가 네, 저 거기 알아요. 거기 정말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가보셨어요? 그렇게 말했길래 내가 네, 옛날에 제가 가출해갖고 거기 갔었어요. 집 나가서 아주 옛날 옛적에 제가 가출을 하고 거기서 한 달 살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적에 이랬었길래 아니요. 우리 딸 고3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들이 입시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아니 걔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요. 그렇게 말했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위로도 안 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재밌었어. 아주 크크크크거리면서. 왜냐면 그분은 그 영상에서 이제 에리님을 막 뭔가 뭐 그렇게 진짜 남편하고는 뭐 드라마 같이 잘 살고 말이야.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과정이 없었을 거라서. 과정 없지. 사람들 다른 사람에서는 과정 생각 안 해. 보이는 게 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단면 갖고 나의 전부를 비교하니까 계속 불안한 거거든. 그래갖고 이제 내 단면만 보면 뭐 남편도 저렇게 젠틀할 수가 없고 뭐 그렇잖아.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집을 한 달을 애가 고3 때 집 나가는 여자 뭐니? 그 정도인 거지. 그런 과정들이 이제 사내 만에 하면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자기한테. 근데 이제 그게 성장을 쪽을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악쓰다가 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거 통해서 저는 진짜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70 외관 스토리 정말 아름다웠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거기는 남자들만 있는 수도원이었는데 거기서 자급자족해서 먹고 그다음에 거의 침묵 수행이라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식사할 때마다 같이 만나요. 식사할 때마다 같이 만나서 아무도 말 안 하고 거기서 해준 걸 이제 먹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그 손님방이라는 데 가서 이제 머물고 있었지. 근데 얼마 동안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방값만 내고 있으면 그냥 있을 수가 있는 거였거든. 방이 비어 있었었고. 근데 한 달쯤 됐었을 적에 거기에 제일 높은 신부님이 노 신부님이 돌아가신 거야. 병석에 계시던 독일 신부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느라고 이제 문상객들이 전국의 신부님들이 이제 오셔야 돼서 이제 방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때 돌아가야 될 때인가 보다 하고 이제 돌아왔지.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찾아갔더라면 이제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하소연을 하거나 누구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랬었다면은 지금 있었을까? 근데 그때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 진짜 딱 수도 생활이었거든. 딱 새벽에 종치면 새벽에 미사 갔다가 딱 가면 뭐 이렇게 예불 드리듯이 그렇게 하고 뭐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있었었지. 그런 세월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제 다 잊고 있었다가 어저께 그 톡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세월들이 진짜 값지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탕자가 돼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하고 아예 안 나가서 그냥 계속 입 내물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났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 혹시 왜 집 나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 궁금해하는 걸 네가 지금 질문해줬네. 지금 차마 못 물어보고 있어. 왜겠어? 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니 살다가 보면. 왜는 너무 많아. 근데 그 왜를 내가 상대방한테 찾으니까 그게 나갈 일이었던 거지. 저 최근에 되게 감정에 대해서 제가 감정을 되게 못 다루고 그런 거 어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대상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 5만 가지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너가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상을 탓하지도 말고 나를 탓하지도 말고 이렇게 흘러가게 둬야 된다 이런 걸 배웠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들여다볼 힘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사람이 이 원망이 강하잖아? 네. 그러면은 딱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답정녀야.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생하고 스토리 쓰는 거죠. 스토리를 쓰는 거지. 그게 내 시나리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지. 내 안에서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대상을 글로 잡은 걸 뿐이고 더 길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야 되는 나한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쭉 일자로 달리는 거라고 중간중간 허들이 있는 거하고 허들 경계 넘어야 되잖아.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넘거나 넘어지거나. 근데 삶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자식으로도 오고 시어머니로도 오고 남편하고도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는 나 혼자 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의식을 못 하고 있는데 또 혼자 오래 지나다 보면은 탓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나를 탓할. 그래서 원래 혼자 있었어도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거다. 혼자 못하면 내가 혼자라서 그렇다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유를 잡지. 또 만들죠 그냥. 또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머 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그런저런 일들이 있는 게 인생인 거지. 근데 그 일을 왜 겪어야 되는지를 이제 내가 알면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시나리오를 이제 다르게 쓰는 거지. 맞아. 그래서 결혼도 해보는 거 좋고 그래서 어디 직장도 다녀보는 게 좋고 그래서 무슨 나쁜 짓도 해보는 게 좋고 그런 거지. 왜냐면 그런 거에 대응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아무 관계도 안 맺고 있다는 뜻인 거야. 아무 관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을 해봐야 또 그런 사람 있을 있고. 때도 너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도 모르거든. 처음 겪는 감정은 되게 감당이 막 안 되고 막 올라오고 막 그런 상황 때문에 막 감정이 올라오는데
아 이런 감정을 겪으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 남편하고만 지내잖아요. 그리고 편안하잖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나도 내가 뭐 이렇게 뭐 치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은 겪을 일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나는 아 참 편안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막 쏘삭거리는 누가 하나 딸이 하나 있다거나 뭐 막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하나 있다거나 그럴 때 내가 똑같은 편안함을 갖고 그걸 대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 거야. 여행을 가보니까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게 말이 그렇지 24시간 같이 있는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잖아. 친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여행 갈 여행 정도면. 친한 사람. 그래서 그냥 여행 갔다가 중간에 보따리 싸갖고 오는 사람이 해반이야. 싸워가지고.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의존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걸 해보면 아 내가 이럴 때 얘는 왜 저래가 아니라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걸 못 참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 거지. 맞아.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 나도 이렇게 이번에 여행 가서 내가 이런데 되게 민감한 사람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구나 나 이렇게 알았어. 그래갖고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자괴감도 많이 들고. 아, 그래서 그래요? 자괴감이 들 정도. 자괴감 들 정도로 내가 참 하나 잘 몰랐다 나에 대해서.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한동안 그럴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고 내가 그럴 때는 그냥 피했고 맞아. 맞아. 안 보면 됐잖아. 근데 여행이라는 거나 가족은 내가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 중간에 보따리 싸갖고 나가는 건 피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 허들 넘기 그냥 허들선에서 돌아오는 거고 넘든지 넘어지든지 해야 되는 거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르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친구랑 싸울까봐 뭐 여행을 안 가고 막 이렇게 조심을 해도 되게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관심사가 달라진다던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또 멀리 또 친구랑 떨어져 있기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2년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이 맞는데 시절 2년. 시절 2년인 거지. 그런데 그때 돼서 이제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이런 거를 되게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아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억지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는 내가 감당이 역부족인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채는 거지.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진짜 여행이라는 건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막 보고 즐겁고 이거가 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여행 꼭 가야겠네요.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는 거 좋아하는 거. 살아보는 거. 살아보는 거. 살아보는 거. 맞아. 윌님도 자녀분들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살아보는 거 좋은 것 같아. 왜요? 살아보기 전에 모르거든. 어떤 걸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도 모른다니까. 내가 이거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딸을 만났다가 잠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이럴 때는 서로의 그 모습이 모른다고. 근데 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완전히 노출됐을 때 나오는 모습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나도 처음 보는 거고 또 내 반응하는 모습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싸우는 거지. 되게 그 감정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머리로 나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 무의식 중에 막 그 감정을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막 감정에 딸려가서 막 그냥 막 표현하고 막 그냥 틱틱 대고 막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눈빛 하나로 그다음에 뭐 인상 하나로 상대방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맞아요. 상한 줄도 몰랐어. 그리고 내 얼굴이 그 표정인지 모른다고. 내가 말할 때 그 표정인지. 영상을 찍는 게 아니잖아. 사진 찍어서 보여준 적 보여주고 있어요. 싶다고.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 한번 무슨 TV 예능 프로에 개그맨 우먼이랑 부부거든. 부부인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집에서 놓고 촬영하는 거 있잖아. 이 부인이 이제 다 이제 그 모니터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와, 내가 남편을 저런 눈으로 보네요. 자기 너무 놀란 거야, 여자가. 그러면서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 집에서 태도가 저렇구나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자기 너무 깜짝 놀랐다고 반성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내가 참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연애만 해갖고는 모르고 같이 살아보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요새는 그게 흉이 아닌 사람. 우리 때는 그거 흉이었고 그 사실을 알면 결혼하다가도 결혼 생활도 유지 못하고 중간에 소박당하고 그랬어. 혼전 동거. 혼전 동거 사실이 발각이 됐다. 그럼 끝장이었어. 그리고 그거는
아무 반항도 안 했어. 그거는 잘못하니까. 아 진짜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있지. 사람마다 있지. 생각이 있죠. 다르죠. 나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 왜냐면 근데 아, 아니 어차피 살다가도 헤어지잖아. 근데 살다가도 못 헤어진다니까. 왜냐면 그 법적인 게 너무 힘들고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아요. 근데 그게 흉이 아닌 시대니까 나는 너무 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양산? 네. 양산에서까지 오셨어? 제가 한 달 조금 전에 이제 회사를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이 영상을 보고 했는데 이제 회사가 이렇게 빠지기가 좀 힘들었어요. 계속 그 뭔가 시간을 내기가 힘든 구조여가지고 제가 하나 빠지면은 회사가 좀 많이 이게 그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거의 제가 26말인가 7배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7년을 넘게 다녔는데 휴가가 거의 이제 여름 휴가 진짜 2박 3일 이런 거 말고는 연차를 거의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몸무게가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다니면서. 회사 입사했을 때가 한 60kg 초반대였었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고 코로나쯤 해서 제가 이렇게 체중을 막 체크하고 하는 이런 타입은 아닌데 어느 날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85kg 65kg 초반에서 85kg가 된 거예요. 근데 건강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나름의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데이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그때는 되게 어릴 때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운동하고 먹을 거 조금 조절하고 하면 잘 빠졌는데 그때도 살은 빠지는데 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는데 머리도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래. 머리도 빠지고 막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관련한 것들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겸님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서열밀라티를 끊기 시작하고 솔직히 초반에는 그러니까 진짜 살은 이미 빠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몸이 이게 채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5kg가 더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 다시 이제 이 식단을 하면서? 네. 그리고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제일 약한 게 피부예요. 몸에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약한 부분을 꼽아봐라 하면 전 피부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거든요. 제가 그 아토피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되게 어릴 때. 그때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 그때쯤에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가서 얘가 밤에 간지러워가지고 뭐 잠을 못 자고 뭐 가렵고 했는데 엄마도 그때 처음 들어왔대. 아토피라고. 하는 거를. 네, 그때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또 생소. 많지 않았죠. 많이 없었어요 그때. 되게 생소할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엄마도 같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피부가 제일 약했는데 그 피부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토피인 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피부가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좋더라고요. 아토피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약간 아토피가 좋아질 때 어떤 것들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몸에 안 맞는 음식을 좀 거리 두는 거. 어떤 게 안 맞았어요? 전 밀가루가 확실히 밀가루랑 나쁜 기름 두 가지가 특별히 안 맞다는 걸 이번에 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안 좋은 걸 잘 끊어내고 살다가 이제 그때 회사 다닐 때 회사에 구내식당에서 주는 밥을 먹었는데 이제 그게 충분치가 않고 어쨌든 나쁜 것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먹고 나와 있는 식단 중에 나쁘지 않은 것만 골라가지고 보충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한 2달, 3달 가까이를 그렇게 잘 먹다가 어느 날 메뉴가 딱 나왔는데 그날 이모가 특식이라고 이제 돈가스를 해서 주신 거예요. 맛있었겠다. 근데 알아 뭐해. 여기 안에 제가 진짜 한 번도 입도 안 댔거든요. 라면 같은 것도 안 먹었는데 다 들어있는 거죠. 나쁜 기름, 밀가루, 소스, 설탕 들어가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날 그거를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하고 딱 먹었는데 3시간 뒤에 얼굴에 여드름이 딱 올라오고 속이 소화가 안 되고 그 약한 부위 딱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이렇게 몇 시간 뒤에 여드름이 났다고 하면 보통 잘 안 믿어요. 저도 저래요. 근데 남편도 이제 제가 그 식단을 같이 하고 이제 얼굴에 제가 맨날 그래서 요새 피부 좀 깨끗하지 않냐면서 맨날 물어보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여드름 났다면서 그러고 여기 딱 나고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저도 안 먹어야겠다 딱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겸님 유튜브 보다가 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몸으로 체득해서 알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잠에 관련한 부분. 제가 원래는 건축학과를 다녔었어요. 학교 학부가.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건축학과 학부가 엄청 힘들어요. 밤새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20살 처음 올라왔었을 때 괜찮았어요. 밤 이틀 새고 3일 새도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날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었는데 그게 한 2년이 반복이 되고 집에서 떨어져서 이제 밖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걸 충분하게 못 먹잖아요.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뭐 학교 이제 기숙사 식당이라든지 뭐 학교 식당 아니면 그때 자취도 하고 이랬었으니까 제가 밥을 해 먹거나 그랬었어야 되는데 영양을 잘 안 먹는 상태에서 밤새는 작업을 계속하니까 어느 날 잠을 이제 마감이란 게 있거든요. 이제 데드라인 맞춰가지고 마감을 하는데 마감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날 자야 돼요. 이제 잠이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벌써 그 앞에 2, 3일을 밤을 샌 상태인데 몸이 너무 피로해서 이제 아프고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가 또 지났어요. 다음날 학교 못 갔어요. 그 상태로 수시간에 이렇게 밤에 겨우 이제 새벽녘에 잠깐 잠들어서 깼다가 이 몸이 정상이 아닌 거죠.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감기 기운도 오고 이런데 낫지도 않고 다음날 또 자야 되는데 잠이 또 안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하는데 뭐 썩 문제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이제 낮에는 돌아다니려고 하고 이제 뭐 이제 과제하고 하는데 이제 밤에 자고 싶은데 못 자는 시간이 거의 한 2주 가까이 이어졌어요.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휴학을 했어요. 이게 몸이 이제 그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감기도 왔는데 그냥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 가벼운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해롱해롱하고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휴학기를 내고 학기 중에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잠을 제때제때 자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그렇게 안 자다가 알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살 빼는 방법 잘 안다고 했던 게 저는 뭐 이렇게 뭐 약을 먹거나 덜 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살을 여러 번 빼본 결과 잘 먹을 때 잘 빠지는 거를 제법 일찍 알아가지고 항상 살을 뺄 때 잘 먹어야지 잘 빠진다라는 거를 20대 초반에 그때도 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살이 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잘 못 먹었을 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잘 못 챙겨 먹었을 때 마음이 풍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뭐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보통 친구들끼리 같이 밥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놓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식사에 만족감을 못 느껴요. 온전히 나의 한 그릇. 저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식사를 먹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는 나의 한 그릇을 먹었을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 먹는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렇게 약간 안 채워지니까 계속 먹더라고요, 제가. 이 온전한 한 그릇을 못 먹었다 생각하니까 배는 부른데 계속 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만족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살을 뺐어요? 저는 운동하고 잘 먹었어요, 진짜로 잘. 그러니까 고기도 잘 먹고 지방을 진짜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냥 되게 우연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저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도 이제 대충 뭐 이렇게 데워가지고 먹고 그렇게는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으니까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그때 그래 뭐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니까 적게 먹어봤어요. 살이 더 안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정도 먹었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오늘 좀 잘 챙겨 먹어야 잘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빠져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몇 번 쌓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먹어야 빠지는구나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항상 먹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기록을 해놓는데 보면은 잘 먹었을 때 잘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었을 때. 제가 딱 한 그릇 먹을 때 채우는 그 방법이 그냥 색깔이 5가지를 다 넣자. 예. 예, 한 접시 안에 색깔이 5가지가 들어가도록 먹게 하거든요. 뭐 이제 빨간 거, 노란 거, 뭐 주황 색깔, 아니면 조금 어두운 푸른색, 뭐 가지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 조금을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한 그릇 잘 먹었을 때 살이 제일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먹었을 때 몸도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되게 잘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먹었을 때 먹는 게 몸에 반응한다라는 거를 조금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엄마가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주면은 이렇게 먹고 가는데 그때 부추를 엄청 가득 넣은 만두 같은 걸 엄마가 아침으로 해주셨거든요. 아침으로요? 네, 만두를 삶아주셨어요. 만들어놨다가 만두가 뭐 안에 이것저것 들어가고 뭐 피도 있고 하니까 뭐 이게 괜찮으니까. 근데 그 부추가 저한테 좀 안 맞는 채소거든요. 그때 몰랐어요. 제가 몸에 열이 되게 많은데 부추가 열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침마다 부추 만두를 이만큼씩 한 그릇씩 해가지고 거의 한 2주를 먹고 났는데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자기 돼지고기가 맞지? 네, 저 돼지고기 되게 잘 맞아요. 나랑 똑같네. 네. 엄마가 얘가 허한가? 안 코피가 나니까 얘가 만두 더 준 거 아니야 그럼?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허한가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한의원에 데려가 봤는데 그 의사분이 진맥을 보시더니 얘가 열이 많아가지고 이게 열이 과하게 올라와서 이 핏줄이 다 터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열을 내리는 한약을 먹고 나서 코피가 멎었거든요. 자기 닭고기도 안 되지. 닭고기 잘 안 먹어요. 닭고기는 안 되지. 안 돼. 무슨 체질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열이 많은 체질은 닭고기나 이 깻잎 같은 것도 사실 별로 안 줄 거야. 잘 안 먹어요. 깻잎도 이 깻잎순도 오이를 좋아하죠. 오이 그럼 돼지고기가 잘 맞고 그거를 어렸을 때 아 먹는 게 몸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알러지가 있으니까 알러지가 어떤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기관지들은 이제 먼지 꽃가루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제가 몰랐다가 한 20대 후반부터 해조류랑 해산물 중에 조개류가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유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팔에 해조류들이랑 미역도 안 맞아요. 미역은 안 되지. 미역 그리고 조개 종류는 전부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호흡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경련이 온다고 해야 되나? 먹고 나면은 이게 위가 이렇게 꼬이듯이 아파요. 이렇게 먹으면 바로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외가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분들 얘기로는 체한 다음부터 이게 안 맞아라고 하는데 전 체한 적이 없거든요. 그걸 먹고. 근데 체질이다. 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들이 있구나. 토마토도 좀 안 맞고. 그런 거 알아차리는 게 또 되게 좋은 그렇지. 능력이다. 그걸 알아내는 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서 이제 계속 먹고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못 찾아. 저는 제가 스스로 별로 안 예민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 가족들이 다 너무 예민해서 내가 되게 무덤한 사람이 살아왔었던 거더라고요. 와. 제가 예민하다라는 거를 알아챈 거는 제가 스트레스를 갑자기 그게 급성 스트레스가 갑자기 좀 세게 오면은 몸에 반응이 와요. 제가 피부가 간지러워요. 제가 피부가 제일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부터 목 여기 제일 연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눈가가 또 사람이 약하잖아요. 여기서 수포같이 올라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간지럽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참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나를 알아채는 그 약간 도구로 딱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거나 불편하고. 네, 제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렇지 간지럽지? 지금 나 좀 불편한 상황이구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좀 관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급하게 스트레스. 진짜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 자기. 경보를 딱 알아. 경보가 싹싹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제가 그런 신호가 없었으면은 아마 공부는 사실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건축했었던 공부가. 그렇게 재밌게 하다가 한 30쯤에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렬히 전사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덕분에 이제 저를 챙기고
좀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 방법들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급속으로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는. 궁금해요. 진짜 별거 아닌데 가능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리를 빽 지르고 아 이런 사람 옛날에 있었는데 한번. 그 무슨- 그래요? 그러면 확실히 나? 확실히 나요. 사람한테 찾아다니는 게 돼서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그 코인 노래방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 거기는 어쨌든 딱 갇혀 있고 딱 좋네 그러면. 소리 지르도 괜찮으니까 그 학교 이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딱 받는 게 있으면 한 2,000원만 딱 들고 가가지고 소리를 확 지르고 오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가요. 수포가 따라앉아 몸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와. 올라왔다가 이게 하얗게 다시 싹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2,000원만 되면 되네. 약 안 먹고. 네.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그때 회사 있는 곳이 무슨 약간 이렇게 하천변 옆쪽에 있었거든요. 길을 건너면은 하천 쪽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옆에 길로는 차들이 막 지나다니니까 소리 질러서. 나 소리 질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상사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하천으로 가. 네 점심시간에 하천으로 가가지고 소리를 확 지르고 오면은 괜찮게 이제 다시 보고 이렇게 근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푸는 방법을 사람마다 좀 마련해 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명상 같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좀 비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딱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좀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나를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다고. 혹시 하나만 더 소개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이렇게 질감 좋은 것들 이렇게 만지는 것도 좀 도움되는 것 같아요. 보들보들한 거, 인형 같은 것들. 인형. 제 그 아마 가방에 보시면 인형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네. 이러면서 이렇게 한창 몇 년 전에 애들이 막 슬라임 유연하고 막 그랬었던 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맞아, 요새 학원 다니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막 이렇게 부드러운 걸 만지면서 애들이 해소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왜 좋아했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지 않았을까? 그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하고 이런데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써 노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때 애들한테 더 유행했었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만지는 거 확실히 좀 도움돼요. 맞아. 애들이 촉감이 정말 예민하니까 한동안 지금도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 뾱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로 된 거를 10대 애들이 막 줄줄이 시리즈로 사가지고는 쟁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이거를 뾱뾱이 하나하나 하면서 그거면서 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렇게. 에어캡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렇지. 처럼 생겼어요. 처럼 생겼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크고 고무로 해서 그러니까 누르면 들어갔다가 이렇게 뒤로 해서 다시 나오고 근데 그렇게 약간 만지면서 이 어떤 감각을 좀 예민해져 있는 거를 둔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촉감적으로. 근데 약간 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면 이렇게 어쨌든 감각을 통해서 신경계로 들어오는 신호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뇌 작용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다르게 뭐 주의를 돌린다던가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뭔가 풀리는 게 이어지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2번 정도 아팠던 적이 있는데 2번 다 돌이켜보면 음식이기보다는 막 감정적으로 너무 억눌렀던 시기에 결국 생각해보면 그 호르몬을 계속 참다 보니까 그게 그냥 안에서 교란이 돼가지고는 약간 면역계 질환처럼 생기는 좀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2번째 왔었을 때는 첫 번째 왔었을 때랑 거의 똑같이 이제 음식 조정하고 잠도 자려고 하고 그리고 뭐 햇볕 보고 걷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해도 계속 명상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근데 몸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끼룩끼룩 아침에 일어나도 그 침대에서 못 나오겠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리고 몸도 계속 부어 있는데 이게 음식을 조정한다 그래도 빠지지도 않고 운동도 가고 근데 전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결국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막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 릴리즈 하는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다시 제가 하고 있는 일로 돌아와서 음악이랑 미술이랑 그리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신체적 활동을 계속 그냥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그렇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것 중 하나가 저는 산에 뒷산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그 댄스 음악 들으면서 이제 산에 가는데 이제 나이 스텝이 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 얼굴에 광택이 도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일기 쓰는 것도 좋고 명상도 좋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 신체가 어떻게 보면 이 릴리즈 해주는 게 필요하더라 그런 생각도 되게 들었고요. 그리고 직업은 큐레이터인데 원래는 비디오랑 이제 그 사진이랑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이렇게 기획을 하다가 아이 낳고 그러고 나서 저도 한번 아프고 이제 여러 좀 일을 겪고 나서는 약간 방향이 틀어졌던 게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좀 몇 번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뇌 안에서 어떤 영향을 해서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Default Mode Network라 그래서 사실 이성적인 거 이렇게 깨끗한 생각을 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뇌의 앞쪽에를 쓰지만 감정적인 것들은 이 Default Mode Network라 그래서 뇌 안에 골고루 세 군데가 나눠져 있는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 감정들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경우들 같은 경우는 그곳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 감정들을 계속해서 그냥 침잠하는 상태인데 예술이 좋은 거는 이 감정을 갖다가 어루만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때 외면한다 그래도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땐 슬픈 음악 듣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줄줄줄줄 울고 그러면서 막 예,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가. 그쵸,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겪는데 되게 음악이랑 미술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더 찾아보니까 정말 극적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나한테 정말 이렇게 울림을 주는 정말 좋은 작품을 봤을 때에 옛날에 뭐 그 스탕달 신드롬처럼 너무 이렇게 나왔는데 훌륭한 아름다운 너무나 극적으로 아름다운 걸 보고 나왔더니 어질어질해가지고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 했는데 그걸 스탕단 신드롬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경험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경험들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과 같은 부분을 건드린대요, 뇌에서. 그래서 미술 치료랑 뭐 음악 치료라는 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이제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기획이 바뀌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남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 품고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감정을 가진 그 예술인의 그때 그 작품을 맞아, 보는 맞아요. 것 같아요. 공감받는 느낌. 맞아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을 공감하는 그런 왜냐면 그 미술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좋은 작품을 어떻게 고르나요? 근데 그 연애한다 생각으로 보시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연애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우선은 삘이 꽂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내가 아닌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선 좀 미술관의 공간이란 딱 들어가면 깨끗하고 굉장히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간 자체가 주는 위안감이 있고 거기 들어갔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통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끌린다 싶으면 그냥 그 앞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보시라.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그 사람께 언제 또 오네? 그러면 또 보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용한 거거든요.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 미술 공간이라는 게 지식을 배운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 작품이 나를 끌어당긴 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다시 이렇게 알아채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친구도 이제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때 막, 나랑 똑같은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의 창작물을 딱 발견하는 순간, 비밀 친구가 생긴 느낌. 맞아요. 그 작가랑 나랑. 맞아요. 그 독일에 사세요? 전 독일에서 7년 살다가 작년 초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독일에 살았던 이유는 뭐고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그 전으로 거슬러 가게 되는데 사실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길게 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총 해외에서 산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독일에 가기 전엔 8년을 상하이 중국에서 살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연구원으로 파견될 기회가 생겨서 상하이에 갔는데 이제 그 도시의 어떤 에너지랑 여러 가지들이 되게 좋아서 그 일정을 늘리고 한번 가서 뭔가 좀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고 원래 상하이로? 네. 근데